네,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판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핵심 쟁점. 피해자의 박씨 택시 탑승 여부와 이동 경로입니다. 그렇죠? 피해자는 박씨의 택시를 탔을까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2009년 2월 1일 3시 14분경 해당 차량 번호 판독기를 통과하여 일주 도로를 운행하였고 경로와 지나가는 시점이 3시 8분경 피해자를 당시 남자친구의 아파트 근처에서 태워서 운행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경로와 통과하는 시간이 매우 근접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박씨가 피해자를 태우고 3시 8분경에 태우고 쭉 가서 CCTV에 딱 찍혔죠. 그 CCTV가 뭐예요? 차량 번호 판독기. 그때가 언제다? 14분. 8분에 태워서 3시 8분에 태워서 3시 14분에 찍혔죠. 근데 여기 이동한 요 거리를 보니까 한 6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이렇게 돼서 딱 했는데 여기서 딱 찍힌 거죠. 그래서 그 경로와 통과하는 시간이 매우 근접한다는 거죠. 해당 용의 차량은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 소나타로 보이는데 당시 제주도 내에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 소나타 택시는 전체 5,833대 중에서 18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택시 역시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흰색 NF 소나타. 이 박씨가 몰던 차가 그런 택시라는 거죠. 노란색 캡등이 부착된 그 흰색 NF 소나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의 미세 섬유가 박씨의 택시에서 검출되었다. 따라서 탑승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검찰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죠. 야, 네 여기서 태웠지? 8분에 태웠지? 14분쯤 가서 CCTV에 찍혔지? 이거 태운 거 맞지? 두 번째, 이 여자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네 택시 안에서 나왔지? 태운 거잖아.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원 TV에서도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김원 TV. 한번 들어볼까요?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원 TV 그 방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김원 TV 14분 55초에 나옵니다. 14분 55초. 14분 이래. 즉 모두 거기에 지나가는 차들은 똑같이 그 CCTV에 찍혔어야 된다. 광고가 나오네요. 이게 안 찍히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차량이 있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시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말이죠. 자, 그래야 어느 정도 동선이 납득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남자친구 방향에서 피해자 집 방향으로 가는 길 쪽엔 모두 다 번호판 식별용 CCTV가 존재했습니다. 즉 모두 거기에 지나가는 차들은 똑같이 그 CCTV에 찍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안 찍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말이죠. 그 시간에 지나친 차량에 대한 번호 감식한 결과 총 33대가 특정됐고 그중 용의 차량은 10대로 좁혀집니다. 이 모든 차량은 경찰은 조사를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이 차들 중 딱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알리바이에 대한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정확했는데 이 한 대만 알리바이가 부정확하고 진술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아까 보여드린 가방 유기한 쪽, 핸드폰 끈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가 남자친구 집에서 시신 유기한 그 방향 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선이 왜 다르지? 이게 좀 이상한데?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시간적인 것들이 모두 찍혔는데 유추하기에는 전화 3시 7분이었죠. 3시 7분에 끊고 3시 8분경쯤에 택시를 타지 않았을까, 차를 탑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가 1분 18초 뒤에 지나갔습니다. 노란색 캡으로 달고 있는 하얀색 NF 소나타입니다. 차량 번호 60바에 58땡땡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때를 기점으로 아까 보여드린 동선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타났다는 얘기죠. 3시 46분 시신 발견 기준 시점으로 농협유통센터를 지나 제주시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힙니다. 노란색 캡에 흰색 NF 소나타였습니다. 물론 번호판은 안 보였습니다. 자, 2009년 당시 노란색 캡을 달고 있는 NF 흰색 소나타는 제주시에 18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였던 차량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당연히 이 차량에서, 그리고 이 차량을 몰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용의자니까 말이죠.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사람, 2019년, 2018년 모두 유력 용의자였던 이 박씨, 그때 당시에도 풀어주었습니다. 2009년에 풀어주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미궁입니다. 첫 번째 미궁은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편차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은 2월 1일 실종됐고 당일날 사망했다. 그리고 그날 추정 동선, 왜냐면 그날 4시 4분에 휴대폰이 꺼졌으니까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부검 결과 이런 그 부검 결과 뭐 그 얘기는 그 안 해도 돼. 이제 그 부검 결과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뺐거든요. 근데 다른 방송을 들어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김원 TV에서 이 김원 씨가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 피해자가 박씨 택시에 탑승 여부. 탑승했는데 이제 탑승한 이유를 설명한 거죠. 검찰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를 3시 8분경에 자기 택시에 태우고 출발을 했는데 CCTV에 14분경에 찍혔다는 거죠. 이렇게 택시가 얘가 운행한 택시가 찍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이 박 씨가 운행하는 그 택시 안에서 내부에서 검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탑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판사, 이제 재판부 있죠. 판사는 박 씨의 택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뭐 대체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증명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습니다. 판사가. 검사가 이런 주장을 해. 근데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자,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박 씨가 운행한 택시의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택시가 이동을 했어. 근데 이동한 경로가 있죠. 근데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집으로 가는 길은 해안도로, 일주도로, 애주로, 중간산도로 네 가지입니다. 길이 네 가지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집까지 가는 길이 네 갈래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갈래인데, 그 윗길에 해당되는 해안도로, 일주도로, 그 윗길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달렸는데, 이제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윗길에 길이 두 개야. 근데 이게 맞나? 중간에서. 근데 만난 그 지점이 CCTV가 있거든. 근데 윗길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달렸는데, 해안도로, 일주도로, 그쪽이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달렸는데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범행 장소로 향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제 피해자 집이 있어. 근데 피해자 집을 지나쳐서 범행 장소,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 쭉 갔다는 거죠. 지나쳐간 거죠.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간 거죠.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강간 시도하려다가 살해했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리고 나서 농협유통센터를 지나 제주도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지도를 출력하려는데 이게 우리 집 인쇄기가 고장이 나서 출력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쪽 방에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피해자의 집이 있고, 달려서 피해자 집을 지나쳐서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죽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농협유통센터를 지나서 이제 제주도로 다시 제주시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검찰은 주장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야, 길이 네 갈래 길이 있는데 뭐 너는 윗길로 갔다 그랬는데, 검사 너는 윗길로 갔다 그랬는데, 그 밑에 길도 있는데, 중간산도로, 애조로도 갔을 수도 있잖아, 이러는 거죠. 그 판사가. 그쪽 방향 이동 경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판사 입장에서. 검사가 주장하기를 뭐예요? 윗길로 갔다는 거죠. 그 해안도로, 일주도로 그쪽 길로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야, 밑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이런 거죠, 판사가. 이쪽으로 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이런 거죠. 만약 이동 경로가 윗길이 아닌 아랫길, 애조로, 중간산도로 길이었다면 검사가 제시하는 CCTV 증거물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범인이 검사 네 말 맞다나 이렇게 갔으면은 뭐 찍히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꼭 범인이 꼭 그쪽 길로 갔으리란 보장이 없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이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어? 이런 거죠, 판사가.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으로 갔으면 너가 얘기하는 검사 너가 얘기하는 그런 CCTV 증거물 다 뭐 의미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런 판사의 이동 경로에 관한 반론에 대해서 검사는 좀 더 완벽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검사가 들으니까 어때요? 판사가 되는 거야. 검사 니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았다는데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어. 또 다른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판사가 거기에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뭐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뭐 웅얼웅얼 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땐 어때요? 이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검사 너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신빙성이 그렇게 높다, 증명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판사 입장에서. 그렇죠.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전문가들을 내세워 판사가 제시한 다른 경로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이동 경로가 더 타당해 보인다는 정도이지 판사의 다른 이동 경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미흡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제 검사 편을 들어주는데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전문가의 의견도 어때요? 판사가 얘기한 다른 이동 경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미흡한 주장들이죠.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좀 아쉽죠. 이 검사가 얘기했는데 판사가 된 거야. 글쎄 네 말대로 그렇게 갔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거죠 판사가. 근데 검사가 거기에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른 길로 절대 그쪽 다른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걸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아쉽죠. 그렇지만 재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의 반론도 검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 검사의 주장이 확실히 틀리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판사가 야, 네 의견, 니는 이쪽으로 갔다는데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잖아. 있잖아. 근데 그런 판사의 주장도 어때요? 역시 뭐 그냥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 검사의 주장이 확실히 틀리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간접 증거들로 계속 사실들을 밝혀 나가면서 이런 여러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결국 박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은 계속 더 해봐야 되는 거죠. 이동경도는 확실하게 입증을 못했어 검사가. 지금 이제 다른 증거들 또 있죠. 이제 그런 증거들도 계속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 핵심 쟁점. 박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배제돼서 택시기사 박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죠. 이 쟁점이죠.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될 것이 입증이 돼야 되죠. 여기에 대해 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뭘 나눠서 봐야 되냐면 처음에 피해자의 미세 섬유, 이 여자 옷 입고 있죠. 이 옷에서 나온 미세 섬유 부분을 봐야 되고 피고인의 옷에서 나온 미세 섬유 요거. 그러니까
두 개를 봐야 돼.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 피해자의 미세섬유, 피고인의 미세섬유. 이제 이 사람 옷 입은 데서 나온 미세섬유, 이 사람 옷 입은 데서 나온 미세섬유. 요걸 봐야 되죠. 그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미세섬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검사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이의 미세섬유가 박 씨의 택시에서 택시 안에서 검출되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미세섬유가 나왔다는 것은 박 씨의 택시에 피해자가 탑승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죠? 그리고 피고인의 미세섬유, 그리고 피고인의 미세섬유는 피해자의 어깨와 가방에서 사건 당시 박 씨가 입고 있던 의류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이 사람 미세섬유가 이 사람 입고 있던 옷의 미세섬유가 피해자의 신체에 묻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 박 씨의 신체 접촉을 의미하죠. 얘 옷에 있는 미세섬유가 얘 신체에 있으니까 접촉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에 대해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피해자의 미세섬유, 피해자의 미세섬유 부분, 택시에서 검출된 미세섬유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와 유사한 섬유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 옷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미세섬유는 피해자에서 나왔다. 그 미세섬유, 택시 안에서 발견된 그 미세섬유는 다른 섬유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진 섬유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대량 생산된 섬유이고 다른 손님의 의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야, 너 여기 그 피고인 박씨 택시에서 이 여자 미세섬유가 발견됐다, 검출됐다 하는데, 야, 그 미세섬유는 그거는 뭐 독특한 성질을 가진 게 아니야. 그냥 대량 생산되는 거야. 그런 섬유를 이 여자만 입었겠냐? 딴 승객들도 입었을 거 아니야. 그게 묻었을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판사가.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의 미세섬유 중 무스탕 동물털, 그 피해자 A씨가 무스탕 입고 있었잖아요. 이 동물털 위에 이렇게 털 있잖아요. 무스탕 동물털은 택시 뒷좌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트렁크에서 검출되었다. 특히 동물털이 트렁크에서 나왔다는 감정 결과는 오히려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과 어긋나는 증거에 해당한다. 검사는 범인이 배수로 인근 도로에서 강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했는데 그런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 미세섬유가 트렁크 안에서 발견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판사가. 야, 무스탕에 붙어있는 그 동물털 있잖아. 그게 트렁크에서 발견됐어. 트렁크에서 발견되고 뒷좌석에서 발견돼야 정상이잖아. 이 여자 뒷좌석에서 탔을 텐데 근데 뒷좌석에서 발견한데 트렁크에서 발견됐어. 왜 트렁크에서 왜 발견되느냐 이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네가 그랬잖아. 거기 배수로 있는 데서 얘를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살해한 건데 그렇다면 이 여자를 트렁크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냐. 근데 집어넣지 않고
검사 너의 주장에 따르면은 시신을 죽인 다음에 배수로에다 바로 유기했다면서 트렁크에다 넣을 일이 없었잖아. 근데 트렁크에서 무스탕 동물 털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검사한테 판사가. 그렇죠? 그게 이제 1심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스탕 동물털이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트렁크 안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뒷좌석에 탄 피해자를 강제로 트렁크로 옮길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이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검사 네 주장에 의하면은 얘를 죽이고 이 동물털이 트렁크 안에서 나왔다면은 얘들 집어넣었다는 건데 집어넣은 것 같지 않거든? 너도 그랬잖아. 검사 너도 그랬잖아. 죽인 다음에 배수로에다 유기했다며 트렁크에다 안 넣고. 근데 왜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이 나왔느냐 이거죠. 그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런 거죠. 검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어때요?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게 판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에 대해, 판사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검사는 트렁크에서 동물털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인 즉슨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 점퍼의 목 부분에 동물털이 박리되어 피해자의 가방에 붙어 있었는데, 피해자 가방이 있죠. 근데 피해자 가방에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트렁크 안에다가 옮겨 놓음으로써 트렁크에 그 무스탕 동물털이 떨어진 것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 검사 입장에서도 어때요? 트렁크에서 무스탕 동물털이 나온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할 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가능성을 제기했냐면은, 박 씨가 피해자를 할 때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막 이렇게 몸싸움하고 그러니까 막 여기 이게 털이 빠졌을 거고, 빠진 것이 가방에 묻었을 거고, 피해자 가방에. 근데 이 피고인 박 씨가, 택시기사 박 씨가 가방을 트렁크 안에다 넣으면은 트렁크에서도 그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검사가 제기한 이러한 가능성들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트렁크에 옮겨 놓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을 굳이 트렁크로 옮겨 놓았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2심 판결문에 나와요. 2심 판결문에.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트렁크보다는 뒷좌석 시트에서 동물털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뒷좌석의 시트에서는 동물털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판사가. 야, 네 말대로 하면은 검사 네 말대로 하면은 이 여자가 무스탕 동물털이 차라리 검출되려면은 이 여자 뒷좌석에 탔었잖아. 뒷좌석에서 나와야지. 왜 트렁크에서 나와? 이런 거죠. 그렇죠? 뒷좌석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았어. 근데 트렁크에서 나왔단 말이야. 트렁크에서 나오는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뭐 뒷좌석에서는 오히려 나오려면 뒷좌석에서 나와야 되잖아. 이런 거죠. 물론 뒷좌석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가만히 있다 보면 털이 안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좀 의아한 부분이 왜 트렁크 속에서 나왔냐는 거죠. 트렁크.
판사 얘기는 그거예요. 왜 트렁크 속에서 나왔냐고. 근데 트렁크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검사는 뭐라 하는 거예요? 얘가 얘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고 무스탕 털이 빠졌고 가방에 묻었고 그 가방을 택시기사 박 씨가 트렁크 안에 넣으면은 무스탕 동물 털이 트렁크 안에서도 검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야, 왜 가방을 거기다 넣겠느냐는 거죠. 왜 가방을? 그렇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트렁크에 옮겨 놓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을 굳이 트렁크로 옮길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잖아. 왜 거기다가 집어넣냐?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 주장은 좀 뭔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어때요? 힘이 쭉 빠지겠죠. 판사가 그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뒷좌석에서는 무스탕 동물 털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유사한 미세섬유는 검출이 됐어요. 뭔 얘기인지 무스탕 털은 없지만 안 나왔지만 뒷좌석에는 무스탕 동물 털은 안 나왔어. 근데 이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미세섬유는 검출이 됐어요. 뒷좌석에 무스탕 동물 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탑승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안 빠졌을 수도 있잖아. 뒷좌석에서는 안 묻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뒷좌석에서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미세섬유가 나왔잖아. 그 레깅스하고 치마 뭐 거기서 묻은 털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나올 수도 있고 동물 털이 뒷좌석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검사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건 트렁크에서 무스탕 동물 털이 나온 거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자, 이제 판사가 피고인의 미세섬유에 대해서도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검사가 피해자의 미세섬유, 피고인의 미세섬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판사도 피해자의 미세섬유 얘기하고 피고인의 미세섬유 얘기하고